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명리학대계 신격용론 중권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중권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제 책에 대한 소개를 좀 생략한 것 같아서 먼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서문에 써놓은 내용인데요. 쭉 보시면 제가 명리학 공부를 한 그런 어떤 과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써놨는데요. 어쨌든 무슨 공부든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이나 어떤 유튜브 강의나 이런 걸 보고 익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본인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거나 다름없겠죠. 제가 책을 구성을 할 때 좀 신격용론, 이것은 주보명리, 군신명리라고 불리는 건데요. 제가 명리학대계 책을 집필하면서 이 이론으로 전체 내용들을 다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과정을 제가 체계화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시작하고 했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도 강의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것을 제일 첫 1권으로 둔 이유, 어떤 이론 체계를 가지고 제가 명리학을 접근하고 명리학을 설명하고 현실에 적용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권은 어떤 이론적인 체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격용론 상권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까지 공부했던 상권인데요. 여러분들 한 번에 그 상권을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겁니다. 명리학 공부를 최소한 10년 정도 하신 분이라고 해도 아마 좀 생소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좀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보명리는 대만의 구양계라는 분이 소개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장개숙 군의 투신을 해서 활동을 하다가 어디 국공 내전 때 시골에 혼자 따로 떨어져 있게 됐는데 거기에서 어떤 시골 촌노한테 배웠던 내용이라고 전해집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마 무슨 여러 가지 이론이 결합된 그런 걸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전 텍스트로 분류해 본다면 적천수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자평진자를 한 2번 정도 있고 개념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어떤 기초가 있는 분들이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따라서 이게 좀 생소하시면 7권이 그 기초 이론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7권부터 보시고 7권, 그다음에 2권, 3권, 4권, 5권, 6권 그리고 1권의 순서로 공부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간지론입니다. 간지론. 그 다음에 거기 형충회합까지 같이 포함해서 상하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 동학재 선생이나 이수, 역산유생 선생님, 그 다음에 탈도사까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탈도사는 분도 많이 활동을 하셔서 제가 일부 이론들 발췌해서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십신론
삼권은 십신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떤 사주팔자를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십신을 어떻게 활용하려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우리가 격신이 어떤 일간 기준이라고 하면 운에서 오는 어떤 그런 글자를 읽을 때 일간 기준으로 한번 읽어주고 격신 기준으로도 한번 읽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서적에서 예를 들어서 여자의 사주팔자에서 남편의 일을 볼 때 관살이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태극점이라고 하는데, 이 관살이 운에서 어떤 뭐 손상을 당한, 뭐 예를 들어서 식신이 이 여성의 팔자에서 기신이라고 하면 식신이 와서 관살을 극할 때 남편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어떤 십신 모두를 가지고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뭐 말하기 편하게 뭐 돌린다 뭐 그러는데, 돌리고 돌려서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격신과 일간 이런 것들을 십신으로 나누어서 읽어줄 때 더 정확한 상황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 삼권 십신론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는 전통 격국론과 직업론인데요. 어떤 고전적인 전통 격국법과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활용, 뭐 이런 것들입니다. 국내 학파 중에는 창광 선생의 이런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요약해서 이용하고, 직업론은 주로 해외 중심 어떤 자료인데요. 뭐 해외라고 하면 뭐 중국이나 대만 이런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5권은 격국론 중에 기본 텍스트인 자평진전, 원문을 번역하고 재해석하고 주보법이나 음양법의 관점에서도 분석했습니다. 행운론, 6권 행운론이고요. 해외 학파 이론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여기에서는 뭐 유년 핍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올해가 개묘년이면 개수가 상반기, 묘목이 하반기 이렇게 관할한다고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개묘년에 개수가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하는가? 이민년 개축월에 이미 시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개묘년 들어와서 무기토월 이때 극을 받아서 활동을 멈추고 다시 인수월, 금월이죠. 금월 시기에는 태동기, 다시 잠복 상태에서 다시 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수월이 되면 다시 부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게 필진법인데요.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묘라고 하는 것은 묘월에서 시작하고, 충하는 6월이나 신월, 극하는 신월에 멈추고 다시 뭐 이렇게 순환하고 살아나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유년 필진법인데, 월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상당히 체계적이어서 참고할 만합니다. 저도 6월을 볼 때, 6월 볼 때 이 필진법을 중심으로 봅니다. 7권 기초정리는 뭐 이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어떤 견해들을 대부분 모아놓은 거고요.
팔권 음양오행론은 음양오행을 중심으로 사주팔자는 보는 거죠. 이기법 이런 것들인데 뭐 생소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읽어보시면 흥미가 굉장히 일어나시게 될 겁니다. 국어는 태국 격국론이죠. 그래서 뭐 사령한 진신, 그러니까 사령한 우리 그 원령 분일결의 그 근거에서 사령한 진신을 찾고 그것이 투간하면 격, 투간하지 않으면 국으로 봐서 어떤 격국론을 전개하는 건데요. 기본적인 그 골격은 자평진전의 격국론을 그대로 채용합니다. 그 다음에 십권은 형법인데요. 십신과 십간의 형으로서 팔자를 해석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태극 어떤 이론 12권까지 이 부분은 좀 생소하긴 한데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기법이니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13권은 십간 종합 간명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뭐 난강망을 기본으로 해서 어떤 체성, 그 다음에 음양오행, 격국법, 주법법들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제가 이 명략대계를 저술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 사주팔자를 읽어내면 비교적 거의 빠져나가는 부분이 없겠다라고 생각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별책으로 제가 정리한 것은 산명학인데요. 일본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국내에서는 뭐 천중살 이론 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떼어서 소개해드리는 것들은 있지만 산명학 전체를 소개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저 혼자 그냥 공부하려고 만들어 놨다가 이 기회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 내용이 좀 방대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책이든지 하나를 선택해서 보시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얻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책 내용은 좀 방대해졌지만 제가 설명을 최대한 자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이다 보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 소개는 뭐 간단히 제가 한번 해두고 싶어서 한 것이고요. 오늘은 오행의 간지 및 십신의 속성 1페이지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이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행 따로 1강에서 설명을 드렸죠. 오행에 대해서 오행이 뭔가 고민 많이 하고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논의도 많이 있고요. 자, 일단 행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겠죠. 오라고 하는 것은 왜 6행이 아니고 7행이 아니고 5행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원시 오행설 그러니까 음양오행 이론이 제대로 정립되기 시작한 때는 우리가 한나라 시대 동중서라는 분이 춘추번호라는 책을 저술하면서 거기에서 비로소 어떤 유학 음양오행을 같이 결합한 그런 이론을 그런 어떤 체계를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음양오행이 동양사상 학문에 들어오는 것이 한나라 때부터인데 그 전에는 어떤 띄엄띄엄 나타나고 있죠. 춘추전국 시대에 추연이라는 분은 오행설을 어떤 우리 술수 사람들의 어떤
어떤 미래 예측, 주로 왕조, 이때는 왕조에 해당되는 왕조, 교체의 정당성, 이런 것들에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육행이 아니고 오행이라고 했을까요?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 이런 데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곡부요. 벼슬곡 아니면 곡식할 때 곡자 있죠. 곡부. 육부를 말할 때 목화, 토, 금, 수, 그다음에 곡부에서 육부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대예요. 이런 것을 비춰보면 왜 육행이 아니고 오행이라고 했는지 뚜렷한 그 인식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왜 오자를 썼을까요? 일단 가장 간단한 어떤 설명은 고대 중국인들은 어떤 숫자의 개념이 하나에서부터, 그러니까 1에서부터 5까지밖에 없는 거죠. 5 다음 6은 5 플러스 1이죠. 5 더하기 1, 5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는 가장 좀 쉽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 손가락이 5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5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세기도 편하고 기억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오자라는 것이 친근하게 쓰기 시작했다. 그 뒤에 그러고 나서부터 오를 가지고 행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오행이라. 근데 이 행은, 그러니까 예를 목화토금수가 오행인데 그 자체로 어떤 의미를 그대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은 그 자체로 어떤 명사적인 의미가 아니죠. 행에는 행, 용, 행동, 행열, 이 주된 3가지의 의미를 행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쓰임, 그 다음에 움직임, 그 다음에 그룹핑. 그래서 오행이 갖고 있는 의미는 5가지의 쓰임, 5가지의 움직임, 5가지의 그룹핑, 이런 걸 포함하고 있는 의미로서 오행이라는 거죠. 그 뒤에 우리가 천문학하고 결합을 해서 오성, 그 다음에 오기, 그 다음에 오상, 이건 유교 속의 사상이죠. 오상, 오미,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의미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행의 원시적인 의미의 오행을 볼 때는 쓰임새, 움직임, 그룹핑을 가지고 쓰였던 그런 개념들이 오행이다. 추상적인 의미는 사실 없다는 거죠. 추상적인 의미. 우리가 좀 너무 어떤 오행의 어떤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인데, 그런 건 신경 쓰지 말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행이 기본적으로 어떤 이론 체계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것이 되려면 쓰임새, 움직임, 그룹핑, 이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오행의 기본적인 내용은 쓰임, 움직임, 그다음에 그룹핑,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이 오행의 속성 및 유화죠. 속성에는 반드시 그러니까 행, 쓰임, 행용, 움직임, 그 다음에 그룹핑.
우리가 어떤 오행을 나눌 때 사람, 인사, 일, 그다음에 세상에 보이는 어떤 물건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이 오행이나 십신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역사책에서 보면 뭐랄까요? 선사시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선사시대의 챕터와 같다. 왜 그러냐면 항상 모든 책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행, 십가, 십이지, 십신. 그러다 보니까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쭉 읽어보고 넘어가시기도 하고 또 여러 번 보시다 보니까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세세하게 생각을 안 하기 쉬운 그런 부분이 저도 물론 공부할 때 그렇게 이제 그런 실수라면 실수죠. 그렇게 실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 태극 어떤 음양 이론에서는 오행만 가지고도 어떤 그 예측을 하고 사주팔자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십신보다도 더 가장 기초적인 어떤 술수죠. 술수의 그 요소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 연상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은 좋은데 어쨌든 꾸준히 읽고 계속 꼼꼼히 읽고 또 생각을 해보고 또 읽어보고 이런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 부분을 뭐 어떻게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비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뭐고 예를 들어서 개요, 개념 기본적인 어떤 골격이고요. 뭐 체질, 간지, 목이 강한 경우, 목이 약한 경우, 사람으로 봐서 그럴 때는 성정이 어떤가. 사람에서는 일로 보면 사주사, 뭔가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상에서는 뭘 가리키고 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은 돈 버는 우리가 그 사업을 좀 주의해야 될 게 돈 버는 일 이것은 아닙니다. 명량에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명주가 하고자 하는 천부적 분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이 관이다. 그러면 직업상 어떤 공무원이 되어서 돈을 버는 그런 것들이 사업인 것이 아니고요. 관이라고 하는 본의가 어떤 사람을 어떤 다스리고 제도를 만들고 규율을 하고 이런 것들이 관의 의미죠. 이런 일, 이런 것들을 하라고 어떤 천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라라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것이 이 사람의 사업이지 공무원이 되라는 거,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극히 세분화된 일부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여기 사업은 그런 넓은 개념 속에 좀 세분화된 그런 부분을 표현해주고 있다. 옷을 만든다. 이것도 뭐 규율이죠, 규율. 바느질 뭐 자르고 뭐 인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글자를 식자하고 어떤 다스리고 한다 그런 내용들이죠. 회계, 수학. 종교로 봤을 때는 뭐고 형색, 모습 이런 것들. 이것은 간목과 을목을 나누어서 봤을 때 이런 거죠. 기본적인 거, 적전수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람, 일, 물건, 질병.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체계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한글로 고치셔야 되겠죠. 안정화. 이게 한 번에 그 변환하는 걸 누르다 보니까 이 정화를 간지 정화로 올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토 부분도 뭐 마찬가지로 보시고요. 우리가 무토는 어떤 도를 닦는 사람, 기토는 속세의 어떤 상담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 우리가 인정, 여기는 반선이라고 하죠. 좀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럼 무속이는 음이 왕한 사람이죠. 음왕. 그래서 토가 무속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자인가요? 쭉 넘어가시면 후까지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실 건 없습니다. 종합 부분 한번 보실까요? 목화는 과거, 금수는 미래. 십이구설은 금목간의 상충이 더 심하다. 십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십신은 우리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어떤 대외적인 관계죠. 관계나 의미.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나 자신, 심리적인 어떤 개인의 심리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보여지는 표면적인 거,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십신으로 내 심리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경우는 약간 예외적인 경우에 속하고, 예를 들어 스트레스, 관사를 하면 스트레스인데요. 이것은 나의 내면 상태인데 외부에서 나를 이렇게 평가해 주는 거죠. 나의 어떤 심리 상태를 스트레스로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나 혼자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에 대해서 나 내면이겠죠. 이런 것이 쌓이면 뭐 우울증 뭐 이런 걸로 가고 뭐 이런 그런 거죠. 하여튼 십신은 외부에서 어떤 나를 보는 아니면 대외적인 나를 평가해 주는 뭐 그런 것들이라. 천간을 주로 하여 해독한다.
지지는 천간의 강약을 관장하니 지구력이 뒷받침되는 역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금, 희운이고 지지의 살축, 금국을 얻거나 생환고를 얻으면 편인의 희신적인 측면, 우석인자죠. 발휘되어서 명리를 공부할 수 있고 더더욱 깊이 들어가고 박학하고 장기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항상 우리가 희기를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희기를 가리지 못하면 100년 공부해도 소용없는 거죠. 희기를 가리지 않고 바로 희기 구분 없이 바로 그 어떤 사상을 추론하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어떤 이론들인데, 그런 것은 결국은 그 배경에는 다 희기를 판별한다는 그런 것들, 어떤 그런 토대, 체계를 깔아놓고 있는 것이지, 그걸 희기의 판단 없이 설명을 한다거나 추론을 한다거나 예측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단순히 상만 가지고 된다? 불가능한 겁니다. 십신을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본적인 의미가 있고요. 기본적인 의미, 여기에 심성, 2번 행위, 어떤 심성상의 어떤 기본적인 의미, 그 다음에 행위, 어떤 행위상의, 그 다음에 3번은 기륭, 어떤 사물이죠, 사물. 육친, 인간관계, 이런 거죠. 나누어서, 그러니까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심성상의 어떤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제도, 범생이, 모범생, 규정, 준수. 행위는 인정을 받다, 시험을 합격하다, 규칙을 준수하다, 이런 것들은 심성이 당연히 파급되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육친은 여자에게 남편,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시고 각자 희기에 따라서 구분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희기에 의한 심상, 작용, 나눠서 보고 좋은 작용, 부정적인 작용, 재성도 마찬가지. 심성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위를 보고요. 희기작용을 보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쭉 설명을 제가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쓰는 것은 제약을 과하게 받으면 제약을 과하게 하고 있는 십신, 부정적인 심성, 즉 상관이 효신의 극을 받으니 열성인자를 볼 때 효신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상관은 효신을 보조하는 정도. 그러면 희신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어떤 극을 받아 결과적으로 길한 경우, 흉한 경우 나누겠죠. 귀신을 극하는 경우, 희신이 귀신을 극하는 경우,
길한 경우죠. 흉신, 귀신이 희신을 극하는 경우, 희신이 희신을 극하는 경우, 흉한 경우죠. 이럴 때에 각각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걸 하는 쪽이 주된 건지 그걸 받는 쪽이 주된 건지 이런 걸 판단할 때 참고하라고 제가 쓰는 겁니다. 예. 자, 식상이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면, 식상이 좋아하는 곳에 있지 않도록,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좀 잘 주의해야 될 게, 식상이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면 식상이 좋아하는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양생, 조리 측면에서 말하는 거고요. 우리 그 명리학적인 어떤 추론, 기lum 추론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어떤 불가능한 작용이 불가능한데 그 작용을 자꾸 재촉하는, 아니면 자극하는 그런 어떤 기가 생길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나 그런 쪽에 가면 안 좋다라는 거죠. 더 답답해지겠죠. 뭐 하고는 싶은데 발산을 해야 되는데 발산이 안 되는데, 그 지역으로 가면 더 발산을 하고 싶다라는 걸 자극받고 느낄 건데 발산이 안 되니까 더 답답해지겠죠. 이런 의미입니다. 비급이 지지했을 때는 노건이라고 하고, 자기와 복록의 의미가 있고, 만일 명국에 관성이 없으면 보통 모두 노건, 비견을 관성으로 보고 취한다. 그래서 고인은 지지 비견을 중시하였다. 이렇게 읽어보시고. 명리는 거 이거네. 이름 명리. 여기까지 일단 빠르게 넘어왔고요. 3절 개성 개인의 특성 판단,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